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을 쓰는 것을 취미로 하긴 하지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것은 오랜만인 나이 먹은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남편과 딸아이 한 명과 함께 나름의 소박하고 단란한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간간히 무료한 저녁시간 설거지를 하며 이 사연 채널을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답니다.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처신해야겠구나, 저런 상황에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나름의 조언들을 체득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제게는 참 유익한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최근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걸 사이다 사연이라고 한다죠. 저는 최근 이 일을 겪고 2리터 사이다를 훅 마신 것처럼 통쾌하고 무척 든든했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 작성을 시작해봅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제 어린 시절, 남편, 그리고 시댁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1남 2녀의 집안에서 장녀로 자랐고요. 한국의 장녀답게 바쁘신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꽤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각자의 일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셨고 어머니는 자그마한 동네 슈퍼를 운영하셨답니다. 두 분이 같이 벌었지만 워낙에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만 만만치 않다 보니 두 분은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한숨을 쉬는 날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어린 제게도 그것이 보였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동생들을 제 자식처럼 더 살뜰히 돌보고 애틋하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저는 이때 참 여러모로 속상했답니다. 다름 아닌 부모님 때문에요. 장렬한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들에게 꽤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또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결코 알아주지 않으셨거든요. 아마 당신들의 삶이 무척이나 바쁘셨기에 여력이 없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저 고생했다, 수고했다와 같은 말들이 어린 시절 내내 부재했어요. 저는 속상하고 서러울 수밖에 없었죠. 인생 선배님들도 아마 이런 기분 아실런지요. 저에 비하면야 훨씬 힘들고 고단한 세월을 지내오셨겠지만 어쩌면 아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누군가를 책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거기에 대가처럼 따라오는 고통스러운 고통, 이런 것들이요. 다만 제겐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찍부터 부모님을 떠나 독립을 하고 싶었답니다. 동생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존경하곤 했지만 둥지를 떠나 저만의 새로운 과정을 갖거나 그도 아니면 그저 어딘가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사는 삶, 그런 삶을 동경하곤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할 나이가 되니 악재가 겹쳐오더라고요. 가정이니 여행이니 뭐니 그런 것들을 모두 떠나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할 악재요. 바로 저희 집이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한분에게 사기를 당해 그야말로 집안이 쫄딱 망한 것이었죠. 저도 자세한 경위는 모르나 아버지는 그 일로 내내 술을 드시며 친한 형님이란 분을 원망했고 어머니 역시 속상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면 좋아요? 나는 정말 몰라요. 모르겠다고요. 우리 친정에는 말 못해요. 우리 친정은 이런 일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미안해. 그냥 내가 다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애들도 어린데. 어머니 쪽 친정, 제게 외가였던 곳은 당시 아버지 쪽에 비하면 잘 사는 축에 속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는 거리가 있었는지 어머니는 자신의 친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 저희를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일도 드물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도움을 청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아버진 백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셨지만 누가 쉽게 그리 돈을 빌려주겠나요.
결국 저희는 지하방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절은 다들 형편이 가난한 시절이었다지만 저희 집만큼 가난한 집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은 숨길 수가 없었죠. 그 저희 남매의 옷차림에서 바로 티가 났죠. 저와 동생들이 골목길을 걸어다니면 어디선가 거지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면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돌멩이를 어디선가 주워 집어던지곤 쏜살같이 사라졌죠. 저 나쁜 것들 거기서! 잠깐만 진우야, 진정해. 쟤들 그냥 철 모르는 어린애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라고. 그치만 누나, 나도 너무 속상해. 난 너무 힘들다고. 우리 잘못도 아닌데. 알아. 누나 네 마음 다 알아.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똑같이 돌 던지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그럼 똑같아지는 거야. 걔들이랑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거라고. 누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은 급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때는 늘 아이들이 배고프고 사정 좋은 아이들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도시락을 싸왔죠. 간혹 아주 부잣집 아이들이야 감자볶음, 김, 햄 이런 것도 골고루 싸왔지만 저희 마을은 대부분 가난했던지라 그저 밥에 김치, 고추장, 간혹 멸치볶음을 싸우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날에는 교실이 난리가 나곤 했죠. 그 멸치볶음 하나를 먹겠다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난로에 놓고 선생님들이 한 번씩 뒤적여가며 타지 않게 해주셨었는데요. 따끈따끈한 것이 기가 막혔답니다. 모두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점심시간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사정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정말 오늘 내일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였었던지라 도시락을 못 싸가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간혹 싸가는 도시락도 밥과 옆집 아주머니에게서 얻은 김치 아주 조금 정도였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저의 처지를 아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가에 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으니 어느 날 좋은 친구들이 제게 도시락 뚜껑에 조금씩 자기 몫을 덜어주더라고요. 재수가 먹어. 너 매일 수도가에서 물로 배 채우는 거 봤어. 아, 고마워. 부끄러웠지만 너무 배가 고팠기에 받았습니다. 김치뿐인 반찬이었지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허겁지겁 친구가 챙겨준 반찬을 먹으며 그렇게 배를 달랬는데 그나마 조금 여유로웠던 집안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동생들 생각도 나고 먹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답니다. 그 시간에도 집에서 못 먹어 배고플 동생들이 목구멍에 돌덩이처럼 걸렸거든요. 하지만 제가 밥을 얻어먹고 다니자 어느 날 그런 저를 안 이쁘게 보는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도 못된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성이 못된 아이들이요. 그 여자애들 무리 중 가장 무서웠던 아이가 미자란 아이였는데요. 미자라는 애는 부잣집 딸로 선생님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고 공부도 아주 잘했던 아이였습니다. 거기다 얼굴도 하얗고 눈웃음도 잘 쳤는데 외모가 이쁘장하니 모든 아이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 같은 아이였죠. 근데 어느 날 미자가 제가 허겁지겁 친구 도시락을 같이 먹고 있는 걸 보고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거지 새끼가 아주 물을 다 흐려놓네. 저에게 한 말인지 몰라서 멀뚱히 지켜보고 있으니 미자는 갑자기 발로 제가 앉아있는 책상을 걷어찼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놀라 저희 쪽을 바라보았죠. 수치심이 확 몰려왔습니다. 미자는 넘어진 저를 보고 수돗물이나 처마시지 왜 남의 밥은 얻어먹어? 라고 말하고 자기 무리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지더군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당한 위협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급히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애가 왜 도대체 저를 미워하는지 알 수 없고 너무 무섭고 부끄러워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애 생각에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다음날 학교에 가자 그 애가 왜 저를 미워하는지 누군가 귀띔을 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공교롭게도 제 성적 때문이었죠.
제가 나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경쟁 상대로 삼고 미워하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전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았거든요. 제 생각엔 미자에겐 그저 괴롭힐 대상이 하나 필요했는데 그 대상으로 멍청하고 순해 보이는 제가 당첨된 것 같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 후로부턴 비굴하게도 미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친구들의 밥도 얻어먹지 않았고 수돗물로 배를 때우곤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저는 그 아이가 진절머리 나게 두려웠습니다. 그 애에겐 항상 어울리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무리들 전부 다 잘 사는 아이들이었고 어느 정도 위압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애들에게 끌려나가 병원 신세를 졌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어요. 담뱃불에 지져졌다거나 그런 소문도 있었고요. 저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최대한 숨을 죽이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특히 미자의 눈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배고픔은 정말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처음엔 최대한 참아보려 했지만 그 다음부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결국 제가 안쓰러웠는지 건네는 손길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미자 몰래 눈에 띄지 않게 밥을 먹고는 했죠. 그것도 너무 빠르게 먹어 체할 때도 있었습니다. 구질구질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운 모습이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답니다. 어느 날 미자가 자신의 도시락이 없어졌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들 자신의 도시락을 펼쳐 먹고 있는데 미자가 선생님에게까지 가서 말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선생님은 당시 미자 부모님의 촌재를 받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없었죠. 지금은 아마 촌지 같은 게 전달되면 학교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다고 하죠. 허나 제 시절엔 촌지가 꼭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선생님은 당장 아이들에게 밥 먹기를 멈추게 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들라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겠다고요. 정말 없냐?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주마. 미자 도시락 누가 가져갔어? 얼른 말해라. 얼른 말하라고! 선생님의 말은 점점 커져갔고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덩달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미자가 제 쪽으로 오더니 볼이 뜨거워지는 거였습니다. 얇디 얇은 손으로 제 뺨을 친 것이었죠. 야, 너 왜 솔직하게 말 안 하냐? 너라고 왜 말 안 해? 선생님, 얘가 제 도시락 훔쳐간 거예요. 제가 들었어요. 미자, 네가 들었다고? 어디서? 저번에 얘가 친구들이랑 복도에서 말하는 거 들었어요. 미자 거 도시락 맛있어 보인다고, 먹고 싶다고요. 훔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냐? 어떻게 그 말이 사실일 수가 있겠나요? 전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선생님은 당장 저를 호출하셨고 저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엔 체벌도 있었던지라 호되게 엉덩이 매질을 당하고 다신 도시락을 안 훔치겠다는 반성문까지 써야 했습니다. 반성문을 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잔뜩 부풀어 오른 뺨을 안고서는 감성문을 쓰는데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제가 이걸 쓰고 있어야 하는지, 훔칠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땐 자존심 때문에 꾹 참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그만 눈물이 터지더군요. 엉엉 울고 있으니 동생들도 무슨 일이냐고 묻고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 왜 그래? 누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동생들은 제가 울자 덩달아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도 서럽게 눈물을 계속 흘렸고 나중에 부모님이 오시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답니다. 당황한 부모님은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다음날 학교로 가시었죠. 나름 부모님도 고민 끝에 하신 결정이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학교에 가 항의를 하니 온갖 치장을 한 미자의 부모님이 뒤이어 오셨고 그럼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겠느냐고 한층 더 난리를 떨더군요. 그리고 저를 가리키면서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은 애를 탓해야지 왜 착한 자기 딸을 탓하면서 선생님들을 몰아붙이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천지를 잔뜩 줘서 이미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켜잡고 있던 미자 어머니 말은 거의 권력의 끝봉우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학교의 법이나 다름없었어요. 선생님들은 저희 부모님을 외려 설득하기 시작했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면서요.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부탁드린다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 엄마의 초라했던 목소리가 얼마나 무력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재수가, 엄마는 우리 큰딸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알아. 잘 아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엄마가 오랜만에 시장 가서 생선 사왔으니까 먹어봐. 응? 엄마가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미자 부모님의 말에 기가 죽어 딸이 결백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지 못했을까 의문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애석하게도 엄마는 미자 엄마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 일로 저도 저희 집도 한동안 어둠에 가라앉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해도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렸던 집이었는데 이젠 웃음마저 먹구름 뒤로 사라진 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 도시락 도둑이 물 마시네? 많이 배고팠나 봐? 그래, 너는 물이나 실컷 마셔. 남의 도시락에 손대지 말고. 도시락 도둑, 그게 이제부터 네 별명이야. 이렇게 덧붙이면서요. 나는 안 훔쳤어. 남의 거 탐내지 않아.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한테 못 배웠니? 아님 가정교육을 못 받은 거야? 가정교육이라는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어 그의 머리카락이라도 쥐어뜯어야 성이 풀릴 것 같았지만 그랬다간 저희 부모님도 동생도 모두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려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있기를, 순종하기를, 굴복하기를요. 그날부터 학교의 학생들은 은연중에 저를 도시락 도둑이라고 불렀고 저에게 도시락을 빼앗길까 자신의 도시락을 꽁꽁 숨기곤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저에게 깊이 상처를 남기었고 매일을 악몽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은 척 학교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성적은 떨어졌고 저는 그 어느 곳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매일매일 땅만 보며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사업이 조금씩 풀리면서 저는 고등학교를 머나먼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동생들도 저도 그때부턴 한시름 마음을 놓았답니다. 가장 안도가 되었던 사실은 미자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죠. 어머니 역시 미자 엄마의 공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수가, 우리 이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겐 목표가 생겼어요. 꼭 어떻게든 대학을 졸업해 좋은 회사에 취직해 집안을 일으키자는 목표요. 집안의 장녀였던 저는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눈치도 빨라 뭐든 척척 잘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뜨거운 가난을 겪어봤던지라 어디서든 집안을 일으켜낼 의지가 굳건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여자라는 이유로 부모님은 그저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을 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싶었고 결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목표대로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습니다. 모든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꼭 언제든 이 은혜를 갚고자 다짐했고요. 하지만 당시 저희 집에 한 차례의 비극이 더 불어닥치며 저는 또 다시 좌절의 끝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 막둥이 막내 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거였어요. 막내 동생은 당시 17에 불과한 꽃다운 나이였고 저는 그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울면 함께 울고 절 괴롭힌 미자를 미워해서 그 집에 몰래 돌덩이까지 던지고 온 동생이었는걸요. 그런 착한 동생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저는 그 상실감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생 친구들이 달려와 다들 벌건 얼굴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아이들을 위로할 힘도 없이 저 역시 같이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가니? 조금 있다 가지. 누나랑 조금만 있다 가지.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속엔 동생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소박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옷도 사주고 싶었고 맛있는 것도 듬뿍 먹여주고 싶었고 나중엔 결혼 자금도 좋은 집도 사주고 싶었습니다. 한평생 가난 속에 허덕였던 우리 막내 동생. 배를 너무 많이 골아 삐쩍 말라 늘 옷이 커 보였던 막내 동생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울고 또 울며 막내 동생을 보내야 했답니다. 막내 동생을 잃고 나서 저도 힘들었지만 부모님은 정신을 조금씩 놓아가셨습니다. 특히나 친정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여러 번 막내 이름을 부르시었고 어느 날엔 정신에 문제가 생기신 건지 막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시기도 했고요. 재수가 우리 제이 어디 있어? 아까부터 얘가 나를 부르는데 얼굴은 보이지가 않는다. 엄마에게 자식이 먼저 부모를 앞서갔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것은 괴로웠습니다만 당신은 정신과나 이런 치료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그저 가족들 옆에서 함께 있어주며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시절 저는 남편을 만났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기에 가장 사람의 품이 필요했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기대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남편은 퇴사 직전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혹시 일에 방해가 될까봐 말을 못했었는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꼭 만나주세요. 여기로 나와주세요. 남자가 말한 주소는 저희 집과 그닥 동떨어지지 않은 어느 국수집 앞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나 한번 보자는 심정으로 남편을 만났고 만남은 어느새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 친정 부모님은 조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남편의 집안 형편 때문이었죠. 만나면서 알아갔지만 남편은 농촌에서 자라난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고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일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었어요. 거기다 남편과는 14살 차이 나는 어린 도련님까지 있었죠. 저는 이미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렸고 결혼도 하겠다고 굳건히 마음을 먹었는데 당황스러웠죠.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사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제 출신이나 배경은 떳떳지 못하지만 성실함이나 책임감만큼은 그 누구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강합니다. 제 가족 하나는 반드시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이때 비장한 각오를 던진 말은 다행히 저희 친정 부모님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도련님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회사를 계속 다니며 일단은 이어가기로 했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도련님이 계속해서 저와 남편이 있는 도시로 오고 싶어 했습니다. 도련님은 농촌에서 평생 나고 자랐지만 이곳이 싫다고 했습니다. 나도 데려가주면 안 돼요? 형수님, 나 방해 안 하고 조용히 있을게요. 밥도 덜 먹을 테니까 같이 살면 안 돼요? 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휴, 우리 며느라가 당황스럽게 시리. 그만해라. 당황한 시부모님이 다급히 말리셨지만 도련님은 계속해서 조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여기에 있어선 객천의 용은커녕 아무것도 못 될 거예요. 나는 형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더욱 도시로 가서 뭐라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농사체질도 아니니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일은 못할 거라고요. 도련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당장 여기로 오는 게 정말 감당이 되겠어요? 친구들하고도 떨어지시는 거고 도시는 낯선 생활이니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이 생각해 본 거 맞아요? 내심 저는 속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답니다. 도련님의 멋진 포부가 담긴 말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도련님의 저런 포부가 어떤 면에선 저와 닮아있다는 생각도 들고, 가난한 집을 지긋지긋해하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였죠. 그러자 너무나 자신만만한 당당한 목소리로 저를 설득하더군요. 네, 형수님, 저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걷어만 주신다면 어떻게든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을 거예요. 제가 두고두고 잊지 않고 갚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제발 같이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살게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정말. 야, 임마, 네가 도대체 여기 학교 다녀서 뭘 한다는 거야. 형은 이해가 안 간다. 도무지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냥 속 썩이지 말고 거기 있어. 형은 너까지 못 데리고 있어. 네 형수도 불편할 거고 부담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실없는 소린 여기까지만 하자. 남편이 무자르듯 그렇게 딱 대화를 종결시켜버리자 도련님은 저를 애달프게 바라보았죠. 제 쪽이 공략하기는 훨씬 쉽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마음이었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충동적으로 그만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선전포고하듯 말해버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서울행을 원한다면 못 들어드릴 것도 없어요. 물론 저희에게 아이도 생길 거고 하겠지만 도련님 한 사람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도련님, 저희 아이가 생긴다면 도련님께 많이 신경을 못 써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죠. 네, 그럼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신경 하나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투명인간으로 대하세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안 돼. 이 어린 녀석이랑 어떻게 같이 산다고. 도련님은 너무나 기뻐하는 얼굴로 펄쩍펄쩍 뛰었고 남편은 그날 말도 안 된다며 제게 왜 상의도 없이 허락하냐고 길길이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 몸도 오랜 농사일로 불편해지셨고 나이도 있으시니 도련님 공부시키시기엔 여기가 괜찮을 거라고 강경히 말했답니다. 제 막내 동생을 많이 닮은 도련님을 매일 볼 수 있는 건 마치 막내 동생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막내 동생보다는 장난기가 많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반달로 접히는 눈매가 정말이지 비슷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책임지겠다고 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막내 동생을 돌보듯 도련님의 공부도 봐주고 밥도 정성스레 차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회사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라 저는 출산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었고 딸아이 하나와 도련님을 돌봐가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후회가 없었답니다. 외벌이인 남편이 가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덩달아 힘들어지기야 했지만 도련님을 거둔 것을 잘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참 고맙게 생각하셨어요.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시아버지는 저를 유독 이뻐하셨습니다. 어쩌다 시댁에 내려가도 농사일을 돕지도 못하게 하고 그저 귀한 집 아가씨처럼 대해주셨죠. 본인이 직접 딴 과일들이며 쌀도 늘 풍족하게 보내주시고요. 저희 친정까지 챙겨주시면서요. 어느 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관절이 약하셔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때도 시아버지가 직접 병원까지 행차하셔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이, 사돈, 어떻게 여기까지... 아유, 안 오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한 가족인데 와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이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지어온 약이에요. 병원 약도 좋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되시면 이거 드시며 기운 차리시라고요. 저도 허리 아플 땐 이 약으로 효과를 봤어요.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챙겨주시는 시아버지를 보시곤 저희 친정엄마도 너희 시아버지 다르긴 다르더라. 내가 네 결혼 막았으면 어쩔 뻔했니 하고 말씀하시곤 했답니다. 시아버지 그렇게 엄마의 마음도 돌리신 분이죠.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은 제게도 많이 가닿았는데요. 저희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풍으로 고생할 때도 그렇고 육아하며 도련님 돌보느라 힘들 때도 그랬어요. 언제나 마음으로 제일 먼저 알아주시며 큰며느리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니 하고 말씀하시며 제가 있어 든든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곤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큰 힘이 됐죠. 그런데 10대까지는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잘 자라나가던 도련님이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학창시절 때의 일도 아니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상한 곳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다방 아가씨들을 끼고 살기 시작했는데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집에는 아직 어린 딸이 있는데 도련님은 허구한 날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요. 어린 딸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나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못 참고 도련님을 세게 혼냈습니다. 도련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12시가 넘었어요. 우리 딸도 자고 있는 시간이고 저도 남편도 자야 할 시간에 이제 들어와서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보고 술상을 차리라고요? 도련님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씨, 더럽게 짹짹거리네. 알겠어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술을 조금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다고요. 저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도련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잠에서 깬 남편이 손을 들어 도련님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죠. 도련님은 번쩍 정신이 드는지 맞은 뺨을 부여맞고 뭐라뭐라 욕설을 하려다가 그게 자기 형인 걸 알고는 어영부영 다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저놈의 새끼를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안해, 여보. 아니야. 그나저나 도련님, 저대로 둬도 될지 모르겠네. 이제 성인인데. 나도 걱정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나가게 할까? 근데 나가서 이상한 사고 치고 다닐까봐 그러죠.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사실 성인이면 이제 집에서 나가 살 때도 되었건만 나가지도 않고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계속 분란이나 만들어댔죠. 그러니 내보내려 해도 그건 그거대로 걱정이 되었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러기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제게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 해준다고 고마워하셨거든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일어났고 그 사건 이후론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있던 도련님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련님이 제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듣는 애원조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하니 남편에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니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어쩌긴요, 지워야죠.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 오래 만나온 여자친구라면서요. 여자친구 생각은 어떤데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내 미래가 걔 때문에 어그러지면 안 되는데 난 큰 사람 될 거라고요. 형보다도 더 성공할 거라고요.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돈부터 달라고 하며 애를 지워야 한다고 하다니요. 게다가 저희 집 문 앞까지 찾아온 아가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련님은 그 아가씨를 만나면서도 여러 아가씨들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만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혼하자고 하길래 믿고 저는 믿고 그런 건데 알고 보니 양다리였더라고요. 제가 속았어요. 아가씨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알게 된다면 남편 성격상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대신 도련님에겐 돈을 안 줄 거라며 이 집에서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간 키워준 은혜에 언젠가 보답하겠다던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저도 단단히 열이 받았습니다. 형수님,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 아니었어요? 가족끼리 나가라 마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난 어디서 뭐하고 살라고요? 나 우리 집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 똥냄새 나는 시골 구석탱이 싫어했는지 뻔히 알면서. 형수님, 이렇게나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도련님, 말은 똑바로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도련님 얼마나 지원해주고 맞춰주고 살았는지 모르세요? 도련님 받고 싶어하던 과외도 받게 해드렸고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은 것들도 웬만하면 다 지원해줬어요. 이젠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그랬고요.
더 이상 패기치지 말고 나가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세요. 안 그러면 남편한테 말해서 큰 사고 한번 일으켜볼까요? 웃기네. 내가 애초에 당신을 형수라고 부르면서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배신당할 줄이야. 두고 봐. 내가 잘 돼서 형도 당신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네, 그러세요. 제발 그러세요. 그리고 나가. 지금 당장. 저도 감정이 격해 말이 강하게 나가긴 했지만 도련님 하는 말들에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좋게 나가지 않더라고요. 지금껏 도련님 한 사람 몫으로 나간 돈이 얼마고 노력이 얼마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섭섭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스스로 애를 지었다고 합니다. 도련님은 돈 한 푼 보태주지 않았고요. 저는 그 길로 도련님과는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였어요. 명절날 만나도 서로 대면대면 말 한마디 서로 건네지 않았고 나중엔 그게 편해졌습니다. 딸아이도 저에게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인지 도련님을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도련님은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사업을 했다 말아먹었다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 돈은 시부모님의 주머니에서 나왔기에 저는 나중에 시부모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절대 돈 주지 마세요. 도련님 어차피 이번에도 말아먹을 거예요. 절대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형수가 뭔데 난리예요. 아, 진짜 열받게 하네. 내가 아들이야. 당신은 고작 며느리라고. 그 일을 계기로 사이는 더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더욱 전입가경으로 치달은 일이 일어났죠. 아, 저는 이때 제 인생은 왜 이토록 이렇게나 꼬였을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답니다. 정성껏 길렀다고 생각한 도련님도 저렇게 배신하고 나갔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다니 신이 날 미워하나 라는 마음마저 들더군요. 사건의 발달은 시부모님께서 소식을 전해오신 겁니다.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올 거라면서 시댁으로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조금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는 도련님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조금 사람이 되어가는 기색이 보인다는 말까지 덧붙이셨습니다. 사실 도련님이 사랑구실을 못했기에 외국 여자를 데려와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하나 걱정이 많았던 시부모님이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여자를 데려온 것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시댁으로 내려가는 날 저는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와 마주치고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학창시절 가난한 형편의 저를 도시락 도둑으로 몰고 가곤 했던 부잣집 딸, 악질, 악마, 그 어떤 나쁜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미자였습니다. 미자가 저를 보고 웃더군요. 미자? 제가 동서의 이름을 부르자 남편은 곧바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겪었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있었죠. 수치스러웠고 떠오르기만 하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배로우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긴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라는 게 무시하진 못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서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거. 남녀가 합심해서 잘 살다 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이와 함께 가정이란 걸 꾸려보고 싶어요. 부디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잘 모실게요. 미자는 태연자약하게 조신한 여자처럼 말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조금은 못마땅한 얼굴로 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가 나이가 저와 같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시부모님의 얼굴 기색보다 미자가 제게 했던 행위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악한 짓거리들을 했나요? 악한 거에도 정도가 있는데 전 정말 악한 사람은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자가 제 동서로 들어온다니 이건 정말이지 제 인생이 저를 배반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는지 입술이 꽉 깨물어지고 타들어갈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못 잡은 머리채를 지금이라도 잡고 싶었죠.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일단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중에 미자가 가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제게 먼저 물어보셨죠. 도련님은 그걸 왜 형수에게 묻냐며 자신은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 반드시 이 여자와 함께 살아야겠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때 시부모님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이 내 사업 지원해준다고 했고 우리 같이 하기로 했어. 그 사람 집안이 엄청 잘 살아. 사진 봐봐. 여기 건물 보이지? 이게 다 이 사람 거야. 이런 집안 배경 가진 여자 잡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아? 나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미자 부모님은 여전히 잘 사신 모양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했고요. 시부모님은 도련님의 말을 듣고 나선 그냥 나중엔 잘 살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저놈을 누가 데려가겠어. 나이 든 여자라도 데려간다면야 다행이지 뭐. 그래도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여자를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러려면 제 과거를 밝혀야 했기에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려도 말려지지 못할 결혼 같았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미제가 제 동서로 들어오자 일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은근슬쩍 말을 놓더라고요.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요. 형님도 불편하시겠다. 그치? 우리 나이도 같고 동창인데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땐 편하게 말 놓기로 하죠. 괜찮지? 제 이름을 부르며 동의도 없이 말을 놓는데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요. 그에 제가 말을 높이는 건 맞는 것 같으니 그러자고 했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비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대접받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아, 맞다. 근데 형님 경기도에 사신다고 했죠? 언제 한번 우리 신혼집에 놀러와요. 우리 신혼집이 되게 좋거든요. 아마 형님 아주버님은 꿈에서나 봤을 그런 집이라 얼른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정도는 웃기는 애교였습니다. 제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시어머니 일을 도우려고 하자 미자는 약이 오르는지 점점 열받아 하더군요. 혼자 말하고 무시당하니 괜히 무안하고 뻘쭘한지 도련님에게 이러쿵 저러쿵 무슨 말을 하더라고요. 보나마나 제 욕이었겠죠. 그때 조용히 감을 깎고 계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가, 둘째 며느리 말은 어느 정도 걸러들어라. 우리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저 애는 인성에 문제가 많은 애 같구나. 조용히 편을 들어주시는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고였습니다. 동서는 그 후로도 재력을 뽐내려거나 도련님과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과시하며 명절 때마다 자랑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을 포함해 저와 남편은 모두 못 들은 척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서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시부모님 또한 동서가 제게 막대하는 것을 알고 있으시기에 대놓고는 혼내시진 않았지만 그런 자랑을 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하면 무시하는 것이었죠. 참 감사했습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죽이 잘 맞아 보였습니다. 척 봐도 이모뻘인 동서가 한마디 지시를 내리거나 요구를 말하면 도련님은 동서를 엄마처럼 여기고 애교를 부리고 성실히 수행했죠. 도련님에게 동서는 돈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십몇 년 정도는 무탈하게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였죠. 속은 어떨지 몰랐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던 동서는 나이를 들어서도 그 추함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동서의 특기 중 하나가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도련님과의 나이 차이를 의식했는지 보톡스며 리프팅이며 이름도 알 수 없는 시술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얼굴이 터질 것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이 일어났나 봐요. 어느 날부터 얼굴이 벌겋게 붓고 진물이 계속 나오더랍니다.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동서 기분이 최악이었죠. 그런 동서가 명절날이라고 얼굴에 붕대를 감싸안고 찾아왔는데요. 그 와중에 뾰족구두를 신고 왔더라고요. 아니, 아픈데 왜 굳이 거기까지 왔어? 그래도 와야죠. 제가 그래도 어머님이 제일 사랑하는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형님 혼자 일 다 하시면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네가 무슨 말을 하니? 얘 말이 별로 없는 아인데. 시어머니가 끔찍도 않으시자 그 순간 붕대 사이로 미자의 미간이 확 찌푸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명절을 보내는 동안 미자는 계속해서 자기 얼굴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망, 병원에 대한 욕설들을 섞어가며 신세한탄을 해댔습니다. 듣기 지겨울 정도로요. 시아버지께선 나중에 피곤하셨는지 이만 가서 쉬라며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에 가려던 찰나 미자가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 구두가 없어졌어요. 어머, 어떡해. 여보, 내 구두. 그거 명품이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글쎄, 구두가 제 발로 걸어갈 리가 있겠니? 잘 살펴봐라. 시아버지가 무심하게 대꾸하시자 미자는 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더니 마루를 뒤집어 엎을 듯 살샅이 살피고 다니더군요. 도련님까지 동원시키면서요. 도련님도 피곤한 눈치였죠. 사실 가족들 모두 그랬어요. 동설한 사람이 일을 돕기는커녕 계속 자기 얼굴 얘기만 하며 온 진을 다 빼놨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구두를 찾던 미자가 제게 시선을 획 돌리더군요. 너지? 마치 과거의 그 상황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도시락 훔친 범인으로 지목당하고 미자는 가해자였던 그 상황이요. 형님이 훔쳤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그때도 감히 내 도시락 훔쳤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 명품은커녕 브랜드도 하나 못 사 입는 형편이시니